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메달 획득 후 배드민턴 협회에 작심 발언한 안세영이 조금 전 귀국해 협회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일본 도쿄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 서울 항공편이 16시간 동안 지연됐습니다. 190여 명의 탑승객 중 일부는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BTS 멤버 휴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는데 휴가는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측의 뒤늦은 솜방망이 징계에 피해 학생은 자퇴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7년 동안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기록하고 배드민턴 협회를 작심 비판했던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기자회견에 불참한 건 내 뜻이 아니었다면서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또 한국에 와서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에 협회 대표팀과 상의를 하고 다시 입장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먼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에서 금메달로 대관식을 마친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쏟아지는 응원에 미소로 화답하며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한국 행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귀국하면 작심 발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겠다고 했지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팀이랑도 상의를 해야 되고 한국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12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달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협회와의 갈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속팀과 협회와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신중한 답만 되풀이하던 그녀는 관계자의 제지로 서둘러 인터뷰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뭐야.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격 대표팀과 배드민턴 혼합복식 은메달을 따내고도 주목을 뺏긴 대표팀 동료 김원우, 정나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을 아낀 걸로 풀이됩니다. 협회와 대표팀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털어놓은 만큼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그럼 김학균 대표팀 감독과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김 감독은 안세영 선수보다 더 말을 아꼈고 급히 일정을 바꿔서 선수단과 따로 귀국한 김택규 회장은 갈등은 없었다며 기자들의 질문마다 보도 자료를 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협회 SNS를 보니 다른 이들의 사진은 다 있는데 정작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사진만은 없었습니다. 안 선수의 작심 발언이 괘씸했던 걸까요? 박기용 기자입니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만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줄곧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왔습니다. 파리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오늘 천천히 죄송합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함께 돌아와 적극적인 공항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김택규 협회장은 예정된 항공편까지 바꿔 선수들보다 먼저 불이 나게 귀국했습니다. 김 회장은 안세영과의 갈등이 사실이 아니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또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말만 연신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일찍 들어온 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서 보도자료 때 같이 내드릴게요. 협회는 대표팀이 귀국한 지 2시간여 만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안세영의 주장을 대부분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일정까지 급히 바꿔서 선수단과 따로 귀국한 배드민턴 협회장은 갈등 같은 건 없었다고 했고 파리에서 작심하고 협회를 비판했던 안세영 선수는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귀국 인터뷰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스포츠부 이규영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시영 선수가 다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말을 안 했습니다. 뭡니까? 네, 안세영 선수. 파리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부터 귀국길 공항에 오르기까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 협회를 비판하며 그랬죠. 한국에 돌아가면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12시간의 비행 후 한국에 도착하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12시간 동안 협회가 안시영 선수를 어떻게 설득을 했던 걸까요? 네,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안세영 선수가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오늘 안세영 선수가 타고 온 비행기에는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딴 김원호, 정나은 선수뿐만 아니라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사격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메달을 딴 동료들이 축하받아야 하는 자리에 자신이 협회를 성토하면 이 상황이 꽤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동료들한테 폐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협회나 팀과 상의한다는 말을 굉장히 반복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세영 선수가 도착하자마자 내놓은 첫 마디,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다였죠. 안세영 선수의 파리 작심 발언을 뜯어보면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대표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자기 얘기를 다 한 만큼 확전을 자제한 채 협회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했던 그 말 있잖아요. 보도자료를 보십시오. 도대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김태규 위원장이 귀국한 지 약 9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안세영 선수 인터뷰 및 관련 기사에 대한 협회의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네. 무려 10장짜리 분량에 코치진들의 진술 확인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벌금 때문에 무리하게 국제대회에 참가시켰다. 부상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등 안세영 선수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전담 트레이너를 파리에 합류하도록 한다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선수 본인이 감독에게 트레이너와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고 트레이너 본인도 파리행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하고 협회하고의 갈등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말도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안세영 선수, 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에서 7년 동안 분노를 참아왔다고 했죠. 예. 여기서 말하는 7년은 처음 태극마크를 단 15살 때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국가대표 기간 내내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식보다 복식 위주로 대표팀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흡한 부상 관리, 또 자신의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이 쌓이고 쌓였다가 결국 이번 대회에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보면 파국 직전에 딱 멈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들려요.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갈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안세영 선수, 협회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네네. 문제는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선수도 세계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배드민턴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인 경우 만 27세가 넘어야지만 개인 자격 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는 22살이니까 결국은 개인 자격으로는 지금 국제대회 출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법정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겁니까? 네, 김학균 감독이 말하는 법정 다툼의 의미도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018년 국가대표를 은퇴한 배드민턴 선수들이 당시 만 31세 이상의 은퇴 남자 선수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협회 규정이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법원이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남자 선수들의 제한은 만 31세에서 현재 만 28세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선수가 상처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군의 해외 대북 첩보를 담당하는 곳은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그만큼 기밀 사항도 많이 취급하는 부대일 텐데 그런데 수뇌부가 서로 고소전을 벌이면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기밀들이 줄줄이 외부로 새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는 이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기밀이 유출돼 군무원이 구속되기도 했죠. 군 장성들이 국가 기밀이 새든 말든 난장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가 차는 상황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대북인적 정보를 총괄하는 A 준장은 사령부 영외 오피스텔을 민간단체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을 사령관인 B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령관은 자신의 승인 없이 민간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게 한 것은 A 준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해당한다며 지원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6월 A 준장이 재차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A 준장은 보고 도중 사령관이 자신 쪽으로 결재판을 던졌다며 폭행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B 소장을 고소한 겁니다. 이에 맞서 B 소장은 상관 모욕으로 A 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대 최고지휘관인 사령관까지 엮어 장성들끼리 폭행과 폭언, 모욕을 주고받으며 맞고소전으로 비화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A 준장이 낸 고소장에 군사 기밀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장에는 해당 민간단체가 광개토 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는 등 대북 공작으로 추정되는 공식 사업 암호명이나 경과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정보 수집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부자에 의한 위협 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거. 한편 국군 방첩사령부는 기밀 유출 의혹을 받아 구속된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대해서는 간첩죄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간첩죄가 적용된다면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비행기 연착,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하지만 16시간은 너무한 거 아닐까요? 어젯밤 8시쯤 일본 도쿄를 출발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항공편이 밀리고 또 밀리다 16시간 만인 오늘 정오에야 출발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가까운 일본을 찾은 여행객들은 뜻밖의 1박 2일에 걸친 고된 귀국길을 견뎌야 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 이륙을 앞둔 인천행 에어서울 항공편입니다. 자정을 1분 앞둔 순간 승무원들이 연신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근데 지금 59분이야. 근데 이게 뜰 수 있어? 이거 아직도 꽂혀 있어? 분주히 움직여보지만 결국 새벽 0시부터 6시까지인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 이른바 커퓨 타임에 걸려 이륙에는 실패했습니다. 저녁 8시 5분 비행기가 지연되자 자정 전에 출발할 수 있다는 항공사 말을 믿고 기다리던 승객 195명은 예정에 없던 1박을 더 하게 됐습니다. 택시도 안 잡혀, 대중교통 수단도 없어, 호텔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숙을 선택하게 된 거고, 침당 하나 박스 깔고 거기서 자라. 에어서울 측은 귀국 항공권을 환불 조치하고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과 식사 쿠폰 등을 제공했지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호텔값이 10만 원보다 훨씬 넘고 왕복 택시비도 그 콜택시를 새벽에 부르다 보니까 10만 원 이상으로 훨씬 소요가 됐고요. 두 차례 지연된 뒤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하려던 대체 항공편은 또다시 1시간 가까이 지연돼 정오쯤에야 도쿄에서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서울 측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승객들은 1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진 환경미화원은 결혼을 앞두고 최근 신혼집까지 장만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흰색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꿈쩍도 하지 않자 다른 차량들이 차로를 바꿔 비켜갑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창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달아납니다. 도주 1분쯤 뒤 승용차는 도로 안쪽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니까 쓰레기차하고 승용차하고 맞붙어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다시 도망쳤지만 뒤를 쫓은 다른 미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환경미화원을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승용차입니다. 이렇게 앞부분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서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진 환경미화원은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된 30대 남성으로 결혼을 앞두고 최근 신혼집까지 장만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답지 않게 솔선수범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어울리고 친구였는데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 사고를 낸 운전자 20대 남성은 경찰이 3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 정황이 있으니까 측정 요구를 한 거고 다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내린 징계는 정직 3개월. 그마저도 방학 기간이었고 교수가 복귀하자 결국 피해 학생이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나야 했죠. 여기까지만 또 피해자가 너무나 억울할 텐데 해당 교수가 동료 교수를 상대로 탄원서를 모으고 있고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인권센터에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여학생 3명이 지도교수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이 심각해 당시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고요. 바로 직위 해제도 했었고.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는 5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교수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도 징계는 겨울방학이 포함된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올해 3월에 복귀했고 피해 학생 1명은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교수님을 반대로 성추행 같은 걸 했다면은 학생들은 퇴학이 되는데 교수님들은 이 반대의 상황에서는 남아있고 피해자인 학생들이 떠나야 되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해당 교수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를 예상한 듯 지난 5월부터 동료 교수를 상대로 탄원서를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는 전북대학교는 성추행 말고도 음주운전과 논문 조작, 사기 갑질과 같은 비위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재발 방지는커녕 교수 지키기에만 급급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다며 고개를 연신 숙였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다 이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여기 경찰들은 워낙 계속 있어가지고 저 쪽이랑 앞으로 쭉 가시면 그쪽에도 서 계시고.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넘어진 슈가를 발견하고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 직원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당시 슈가가 타고 있던 건 일반 킥보드에 안장이 달린 형태였는데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병무청은 근무 시간 내의 사고가 아니라 별도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충전 중도, 운행 중도 아닌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죠. 소방당국이 자동차 블랙박스와 같은 아파트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불량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노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츠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폭발하면서 불이 납니다. 8시간 넘게 불이 안 꺼져 주변에 140대 넘는 차가 불타거나 그을렸고 아파트엔 전기와 물이 끊겨 1000명 넘는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먹통이 된 스프링클러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스프링클러의 당시 상태가 기록된 아파트 화재 수신기를 입수했습니다.
화재와 관련돼 이 수신기가 주고받은 신호를 로그 기록이라 하는데 인천소방본부는 모두 9만 건의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복원 작업 중입니다. 이후 고장 때문인지 아니면 불량인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전북 군산에선 전기차에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 덕분에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어느 정도 연소 확대를 저지시키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사흘 동안 서 있기만 했던 벤츠 전기차에서 왜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고 내일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량 감식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전기차 화재. 과연 대비는 잘 돼 있을까요? MBN 취재진이 공공시설에 비치되는 소화기를 직접 확인해 봤더니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소화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아직 전기차용,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없어서인지 엉뚱한 소화기들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믿고 있다간 큰일 나는 거죠. 이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전기차 충전소 소화기함에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비치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국가 검정 합격 표시인 KC 인증이 없습니다. 소화기가 실제로 불을 끄기에 적합하다는 정부 검증을 받지 못한 겁니다. 구청 측은 소화기 판매 업체가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라고 설명했다며 황당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다른 주민센터로 가보니 이번에는 금속 화재 전용 D급 소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검증 기준이 마련됐지만 이 소화기는 지난해 제품이어서 역시 국가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금속 화재 전용이라 리튬 배터리 화재를 끄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소화기가 유통되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등과 관련돼서 화재 안전 기준, 설치 기준 등을 마련을 해서요. 그에 따른 시설과 장비들을 갖추고 관계인들은 대응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아리셀 화재 이후 뒤늦게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개발에 나섰지만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 역시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옆집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의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를 낙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즈 선출에 고맙다고 딱 한마디 했죠. 쉬운 상대라 이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입니다. 올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 부통령 후보 월즈가 환한 미소와 함께 입장합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첫 동반 유세를 펼치며 트럼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He drove our economy into the ground. That's not even counting the crimes he committed.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옆집 할아버지 같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I want you to do this with me. Let's do this together. Would you be my running mate and let's get this thing on the road? I would be honored, Madam Vice President. The joy that you're bringing back to the country, the enthusiasm that's out there. 육선 연방 하원 의원으로 2019년 주지사에 선출된 월즈는 친서민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와 벤스를 향해 그들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급부상했습니다. These guys are just weird. That's who they are. So it isn't much else. Don't give them the pow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어떤 배경도 없이 고맙다라며 쉬운 상대로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벤스 상원의원은 월즈 주지사가 경력도 별로 없는 극좌파라고 공격했습니다. Tim Walz's record is a joke. He's been one of the most far-left radicals in the entire United States government at any level. 올해 미국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트럼프의 피격으로 출렁댔던 표심은 지지층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얼마 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를 이스라엘이 암살했죠.
하마스가 새 지도자로 아히야 신와르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했던 강경파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더 나쁜 카드가 나온 거죠. 하마스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정면 대결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 중동을 둘러싼 전후는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한이의 암살 엿새 만에 차기 정치국장으로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습니다. 2017년부터 가자지구 지도자를 맡은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한 대표적인 강경파로 이스라엘의 암살 대상 1순위로 꼽힙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건데 이스라엘은 즉각 신와르를 제거하겠다고 공언하며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Next to all the terrorists that were responsible for the 7th of October, this is the only place we are planning for Yahya Sinwar.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신와르에 대해 현상금 40만 달러를 내걸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30여 발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주둔지인 레바논 남부를 공격해 전투원 6명을 사살했습니다. 이란 요청으로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이슬람 협력기구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공감대가 형성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까요? 지난주 후난성에서 태풍과 계속된 폭우로 강둑이 잇따라 무너지며 큰 피해를 입었었죠. 이번엔 동북부 랴오닝성에서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강둑 한 부분이 물길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랴오닝성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동북 지역 최대 하천 랴오허강의 지류인 왕허강의 수위가 올라가며 제방이 20m 정도 무너졌습니다. 也是到达了现场，与地方的水利、应急、消防、公安等部门联动来进行抢险救援的作业。大家可以看到呢，此刻在我的身后有一些大型的车辆。 이로 인해 주변 주민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약 10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지역 기상당국은 랴오닝성의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거센 강줄기 한가운데서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후베이성 스옌시에선 강을 건너던 두 사람이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긴급 출동한 구조대원들에게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루투시에선 갑작스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파괴됐고 마을 수십 가구가 침수됐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스촨성에 내린 폭우 때문에 발생한 산사태에 확인된 사망자는 현재까지 9명으로 늘었으며 여전히 18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생각보다 교통사고도 잘 발생하고 위험하지만 도로에 속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인 곳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학 캠퍼스입니다. 산비탈에 있는 학교가 많다 보니 도로 모양이 고르지 못해 더 사고에 취약한 건데 학교별로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덕길을 내려가는 차량, 주차된 차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자 손 쓸 새도 없이 들이받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올라오는 승용차와 충돌하거나 언덕 위 버스의 시야가 가려 교차로 접촉사고도 일어납니다. 최근엔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여러 교통수단이 혼재되면서 생기는 사고도 쉽게 보입니다. 모두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2021년 100건이 안 되던 17개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3년 만에 약 60%, 부상자 수도 50%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대학교는 대부분 산비탈을 끼고 지어진 경우가 많아 이렇게 경사로가 많고 도로폭도 좁아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사로가 있다 보면은 이제 그 보행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야가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분석 대학 중에서 면적당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역시 산비탈에 지어져
도로가 열악한 게 특징입니다. 그동안 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미흡했는데 오는 17일부턴 교통안전법이 바뀌면서 법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과속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적인 이제 규정이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설치하면 됐는데 이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시설과 동일 규격을 가지고 이제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 사망 사고로도 번지는 캠퍼스 내 중대 사고에 대해선 대학이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실태 점검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서울 도심 전역에 1000km가 넘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 그런데 과연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아예 설계부터 잘못된 곳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서울 종로구의 한 자전거 전용 도로 모습입니다. 1m 정도 너비의 자전거 한 대가 버스 대기줄 틈을 비집고 겨우 빠져나오고 종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아 결국 옆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전거 도로랑 버스 정거장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불편하지만 조금 위험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여의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 위로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어 자전거가 아예 지나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기가 자전거 전용 도로인가 아셨나요? 알고 있죠. 택시 정류장 표시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철거를 하면은 이게 안 서요. 종각부터 동대문까지 2.5km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주행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절반을 덮은 식물들로 시야가 가려지고 마주오는 보행자도 번번이 피해야 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힐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모두 자전거 도로를 도시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이잖아요. 차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확보는 거의 어렵죠. 자전거 도로를 다시 설치하려 해도 적잖은 비용 탓에 부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끝차로를 활용하는 자전거 우선 도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잘 알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자동차가 자전거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함께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 도시 안착을 위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본 걸까요? 국민의힘이 최혜병 특검 등 야당의 특검 공세와 관련해 탄핵 진상규명 팀을 꾸렸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기 위해 가짜 시나리오까지 만드는 사기 탄핵을 밝혀내겠다는 건데 천공을 연결시킨 공작 정황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 번째 최혜병 특검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최재형 목사와 한 인터넷 매체가 대선 직전 천공이 청나라 황제의 옥새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시도를 사기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혹의 제보자를 만나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또 어떤 내용의 영상을 찍어서 언제쯤 어떻게 방송에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수십 시간 분량의 녹취록에는 민주당 인사가 연루됐다는 진술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조준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탄핵 중독종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탄핵 추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탄추니즘이라고도 그랬는데 정말 그 병적인 정도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2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도이치모터스 이종우 씨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사기 탄핵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분명한 만큼 한동훈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했던 제3자 특검에 대한 시간 끌기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대통령실을 향해 제안했죠.
대통령실은 아직은 민주당에서 새 대표가 정해지지도 않는 상황이지 않냐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야당의 입법 강행과 거부권이 반복되는 대치 상황을 보면 사실 성사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혼자 힘으로는 경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톱다운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패싱 논란에 격식이 아닌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를 하는 걸 출발하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그런 제안이라든가 생각의 전환은 환영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확정된 후 검토할 일이란 겁니다. 지난 4월 첫 영수회담 후 대통령실은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고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민생을 방치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정책위 의장은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달 만에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는 이견이 여전했지만 취약계층의 정기료 감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혜병 특검법 재발의 같은 야당의 단독 입법과 거부권이 반복되는 대치 상황은 영수회담 성사를 가로막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유승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크리스트네요. 하긴 지금 취임한 지 2주 정도 됐으니까 할 일이 많긴 많을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당직자 인선 마무리했죠. 그렇죠. 지난 2일부터는 당내 중진들과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식사 정치를 통해 소통도 늘리고 결속력도 강화하는 겁니다. 당 운영에 관한 이야기죠. 혹시 전당대회 이후에 만나셨는데 좀 어색하시진 않으셨나요? 전혀. 오찬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혹시 실행된 것도 있습니까? 실행 예정 중인 게 있는데요. 바로 호남 동행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도입된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서진 정책입니다. 네네. 보수 불모지로 유명한 호남의 각종 현안이나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힘 운동장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방 차원으로 당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를 벗어난 광폭 행보인데요. 원외 대표인 한 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다시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8일까지는 당분간 외형 확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동교동 사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지난주에 저게 매각됐다는 거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 논란이 이제 또 되고 있어요. 네. 이른바 동교동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교동 사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성이 큰 곳입니다.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사저 되찾기에 나섰습니다. DJ의 마지막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은 사저 회수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선 문화역사 공공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사저 매각 논란이 진행된 게 꽤 된 거 아닙니까? 왜 이제서야 민주당이 이러는 겁니까? 바로 김대중 정신을 두고 지금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민주진영에서 갑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 새로운 미래 지도부가 동교동 사저 앞에서 사저 매각 문제를 쟁점화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대중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민주진영의 정통성 시비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사저를 다시 사들일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좀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입니다. 현재 동교동 사저의 소유주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 대표인데요. 네. 애초 사저가 카페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저를 되팔지는 않고 대신 김 전 대통령 전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도동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 김은철 씨가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상도동 김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는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비록 김 전 대통령의 장남이었지만 동생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과 달리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비은의 황태자로 불리기도 한 김 씨,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 연결식에서 가족의 부축을 받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장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유승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군 병사들은 가족과의 소통과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 일과가 끝난 뒤엔 휴대전화를 쓸 수 있죠. 국방부가 일과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안 되겠나 봅니다.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동료와의 대화도 끊기고 불법 도박 등 규정 위반 사례들이 심각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대 내 일과 시간을 마친 장병이 자유로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일과 시간을 피해 휴대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 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과 후에만 허용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이 진행된 부대로부터 근무 집중력 저하와 동료와의 대화 단절 등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보고된 것입니다. 보안 위반이나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으로 인한 규정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휴대전화 사용 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2020년 5,395건에서 지난해 8,07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과 같은 경우 이제 군부대에 있는 시설들이나 이제 기밀 같은 게 아무래도 노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입대를 했을 당시에도 이게 좀 나왔었거든요. 병사들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해서 군 생활의 효율을 좀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훈련병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병원 입원 환자는 일과 시간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제기자의 이승민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국내로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거리를 달릴 때 가장 위험한 게 졸음운전입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의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이 졸음운전일 정도인데 그래서 졸음쉼터는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곳입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입니다. 나무 그늘과 화장실은 물론이고 무선 인터넷에 간단한 요깃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잠깐 졸리거든요. 점심 먹고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잠깐 들렸죠. 생수와 아이스크림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도 있습니다. 졸음 사고에 많이 취약한 시간대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많이 사고 예방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제정고속도로에는 졸음쉼터가 현재 244개까지 늘어났고 그동안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 보이는 민간 고속도로는 여전히 쉼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기 광명시에서 출발해 평택시로 나가는 민자도로를 운전해봤습니다. 요금소를 지나 한참을 달려도 쉴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발지에서 54km 떨어진 오성나들목까지 휴게소는 없고 졸음쉼터도 단 한 곳뿐입니다. 이게 하이패스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게 되는구나. 여기로 가면 그나마 여기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안내가 허술하고 요금소 주차장과 함께 쓰는 곳이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졸음쉼터가 어디 있어요? 졸음쉼터는 없고요. 그냥 여기. 아 그냥 여기가 그냥.
제정인 경부고속도로에는 비슷한 거리의 휴게시설이 5곳이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민자도로가 쉴 곳이 부족한데요. 휴게소와 쉼터를 합쳐 72개, 25km마다 1개꼴인데 제정도로보다 간격이 1.7배 길고 표준 설치 기준도 크게 웃돕니다. 도로 길이가 25km를 넘지 않으면 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자도로는 대체로 노선을 짧게 끊었기 때문입니다. 휴게시설이 아예 없는 노선도 6곳이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갓길 주정차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나들목 인근 갓길에 화물차 운전기사가 쉬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요금소 주변은 갓길에 차량이 더 많아 아예 임시 휴지통도 만들었습니다. 그 편의시설을 좀 해놓으면 훨씬 편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이어서 쉬는 거예요. 항상 느끼는 것이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졸음쉼터라든가 약소하게 화장실 정도는 좀. 업체들은 공간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명하지만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제정도로보다 많습니다. 요금도 비싼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들이 쉴 곳을 늘리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의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은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죠.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SK의 독주가 끝나는 걸까요? 정설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HBM 8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하고 4분기부터 공급이 이뤄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12단 제품은 아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여전히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3분기 내에 8단 제품 양산을 예고했던 만큼 조만간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8단 제품은 현재 고객사 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으로 3분기 중 양산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SK 하이닉스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12단 제품 공급에 나서고 내년 하반기에는 6세대 HBM도 조기 상용화해 선두 자리를 지킨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경쟁력과 풍부한 양산 경험, 스케일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업계 선두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고객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 HBM 시장 주도권을 놓고 삼성과 SK의 각축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동물이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 가장 부러워할 게 손이라고 하죠. 10손가락으로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이 손가락을 휴머노이드 로봇도 갖게 됐습니다. 그냥 모양만 손가락이 아니고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정교해진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에도 도전을 하고 있죠.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모양의 로봇들이 공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자동차 조립대 앞에서 판넬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조립하고 다른 판넬을 가져다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끼워 맞춥니다. 이 로봇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의 움직임으로 전 버전 로봇이 물건을 옮기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보다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유도가 16인데 사람 손인 27의 절반 넘게 다가섰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손의 자유도 22를 달성한다면 인간과 비슷한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2026년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 손과 유사한 정도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힘을 더 낼 수 있는 기계적인 요소 기술과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일상생활과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로 휴머노이드는 AI 기술이 더해지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소통까지 발전한 상황.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빨래를 개고 요리를 하는 가정일은 물론 군무로 즐거움까지 주고 나아가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섬세한 작업까지 진행되면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한 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기관을 통해 지난 10년간 받아낸 금액이 무려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받아내야 할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죠. 양육비 이행률이 아직도 4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은 최소 몇 년은 각오해야 하는 양육비 이행 소송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 남편과 헤어진 뒤 양육비 이행 소송만 18년째. 하지만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법정 다툼에 삶은 더 고단했습니다. 하루 월차 내고 법원에 가서 서류를 내고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겠죠.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 중에 애 키우고 하는 사람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양육비 지급을 미룬 전 남편은 보란듯 외제차를 모는데 피해자는 기약 없는 소송에 지쳐갑니다. 에너지를 굉장히 쏟더라고요. 서류 준비를 하려면 하루 정도는 일을 쉬어야 하고 1년 반이 넘었을 때 받을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솔직히 안 서더라고요.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그래도 버티면 같은 과정을 반복해 최소 몇 년은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 이행률은 아직 40%대에 그칩니다. 결국 지급 절차를 대폭 줄여야 양육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 이행률이 80%에 육박하는 미국은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 양육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형사처벌도 최장 징역 14년에 이릅니다. 계속 소송을 어렵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이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해 양육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장 바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밥을 책임지는 영양사, 관람객 길 안내를 돕는 자원봉사자와 또 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우리 경찰을 만나봤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태극기가 걸린 프랑스 퐁텐블로의 급식센터. 15명의 조리 전문가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음식 재료 등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진천 선수촌과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어 선수들에게 인기 만점인 한식 등 맞춤형 식단을 끼니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아침 조식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락을 한 개 100개, 150개 가장 150개 정도 지금 준비해서 배식과 도시락 배송 2개 다 전념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30년여간 거주한 김은아 씨는 길 안내를 돕는 자원봉사자를 자청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도 잘하지만 역시 한국어를 할 때 가장 반갑고 뿌듯합니다. 내려가셔가지고 사인 잘 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한국 분들이 눈에 튀어요. 항상 기쁘신 모습으로 응원을 하러 오신 게 보여요. 특히 유니폼, 그러니까 한국 티셔츠를 입으셨기 때문에. 44개 나라의 경찰이 파견된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경찰도 유실물 피해와 소매치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순찰도 돌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여행지 구경하는데 안심하면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12시간씩 도보 순찰 근무를 하지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에 힘듦도 잊었습니다. 경찰관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한 우리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전지원단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선수단뿐 아니라 숨은 영웅들이 파리올림픽을 빛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가을의 첫 번째 절기 입추인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한낮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경기 서해안과 인천으로 6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강원과 호남 내륙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은 2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춘천과 강릉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 기온은 대구와 창원이 36도까지 올라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